자유한국당 대표 경선도 뜨겁습니다.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원유철 후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네, 우선 일단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대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섰고요. 이것도 그 정치혁명 수준에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이제 당대표는 두 가지 사명이 주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그 독주와 실정을 강력히 견제하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에서 사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서 3위를 했고요. 이 3위를 한 이후에는 그 20, 30대의 젊은 청년층 또 여성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외면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젊고 강한 당대표가 돼서 다시 승리하는 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로 나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도 아니죠. 어제부터 홍준표 후보와 대립각을 굉장히 세우고 계신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을 창당할 무렵에 바른정당의 합류를 타진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걸 언급하셨어요. 그러자 홍준표 후보는 거짓말이라면서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선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의 합류를 타진했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 문제를 어저께 제기한 것은요.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네. 우리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가려고 했던 당시의 의원들에게 예. 제가 굉장히 만류를 했습니다. 네. 당시 김무성 당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드려서 새누리당의 균열은 보수의 균열이고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이 쪼개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제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새롭게 출발하자고 설득도 하고 호소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당에서 비상중진 6인 협의체라는 걸 구성해서 그 6인 중진 모임들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서 추인해 주셔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6인 중진 협의체라는 건 뭐냐면 당내에서 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면 또 친박이니 비박이니 또 싸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마음에 드시는 분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모셔오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비상중진 6인 협의체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하고 지금 원내대표하고 계신 이제 정우태 원내대표, 홍문종 의원, 나경원 의원, 김재경 의원, 주호영 이렇게 6명이 했죠. 그렇게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새누리당의 균열과 또 보수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어저께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정병국 그 바른정당 전 대표께서 나는 반성한다라는 이 책을 출판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그 바른정당 신당 그 창당 당시에 측근을 통해서 합류 의사를 밝혔었다라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야. 저는 굉장히 서운했죠. 특히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2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제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축하를 한다. 무죄 확정을 축하한다. 우리 그 새누리당에 즉각 입당을 하셔라라는 권고의 말씀까지 드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굉장히 저한테는 청천벽력 같고 사실 굉장히 서운했던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냐. 사실이 있었다면 정말 유감이다. 했던 게 저의 어저께 정견 발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서전에 나왔던 내용을 혹시 정병국 전 대표에게 직접 확인하시거나 혹은 그 즈음에 다른 분 제3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거나 하시지는 않은 거군요. 저 언론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보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다. 그렇지만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 서운한 일이다. 심각한 문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추가 확인이 됐던 건 아니고, 예. 네. 알겠습니다. 요사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쓰는 개혁보수라는 우리 정병국 전 대표께서 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연은 정병국 전 대표나 아니면 홍준표 후보 당사자에게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최근에 경선 관련해서 TV 토론도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원유철 후보가 영향이 되면 자신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사퇴를 안 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다른 후보들의 영향이 자신에게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온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대표로 나오셨으면, 당대표가 되었을 때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혁신시키고 어떠한 비전과 또 어떠한 그 청사진으로 당원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인가를 당원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당대회를 조용히 치르시자고 하는데요. 전당대회를 조용히 치를 바에는 하지 않는 게 좋죠. 전당대회를 왜 치릅니까?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전당대회라는 것은 이제 컨벤션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권자인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는 유권자가 국민과 당원입니다. 국민 여론조사 30%, 당원 70% 이렇게 합산해서 당대표를 선출하게 돼 있는데요. 유권자인 국민과 당원들에게 왜 당대표에 나왔는지, 당대표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TV 토론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나서 심판을 받는 게 후보로서의 마땅한 기본적인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께서 지난 대선 동안 쌓은 대통령 후보로서 한 달 동안 많은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 속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그 인지도를 가지고 적당히 전당대회에 무임승차를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정치 못하다. 기회는 균등해야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승복을 할 수 있는데 홍준표 후보께서 TV 토론을 회피하시고 외면하시는 거는 이건 당대표로서 자격이 문제가 있다. 만약에 계속 당대표 후보자로서 TV 토론을 거부하신다면 홍준표 후보가 사퇴하든지 내가 사퇴하든지 아주 사생의 결단을 내겠다라고 제가 강력히 TV 토론을 응하시도록 촉구했죠. 그래서 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응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후보로 나온 우리 3명들에게 TV 토론을 보시고 어떤 후보가 무슨 생각을 갖고 나오신지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끝까지 TV 토론을 안 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께서 당을 살린다고 당대표에 나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TV 토론에 나오셔서 어떻게 당을 살릴 것인지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부한다면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후보를 강제로 사퇴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국민과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대선에서 2위를 한 후보이기도 하고 지명도 면에서는 어쨌든 다른 후보들보다 앞서는 건 사실이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홍준표 후보라고 당대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홍준표 후보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얻으신 득표가 이제 24%입니다. 분투하셔서 24% 얻었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 의해서 3등을 하셨고요. 그리고, 역대 가장 큰 표차로 우리 제1야당의, 집권당의 후보로 당시에
사실은 2위로 되셨죠. 저는 이것은 홍준표 후보의 나름 성과이자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24%의 한계를 이제 극복하는 일이 저희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일이고요. 이 원유철 후보가 이 남은 이 76%의 새로운 가능성을 그 자유한국당에 가져오려고 나섰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말란 법은 없긴 하지만 원유철 의원님이 더 나은 이유가 있어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본인만의 경쟁력은 그럼 어디에 있나요? 네. 홍준표 후보께서, 지난 대선 때 얻으신, 그 표를 분석해보면요. 이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이 완전히 외면을 했고요. 여성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이 젊은 층, 청년층, 여성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20대에서 30대까지는 10% 내외의 득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의 마음을 다시 잡고 여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보다 젊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그분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길이다. 저는 50대의 젊은 당대표가 돼서 우리 젊은 층과 여성들에게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이 뭔지 또 그분들이 원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모습이 뭔지 잘 살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벌써 이 생활정치혁명 법안이라고 지금 릴레이 법안을 내고 있는데 먼저 1호 법안 낸 것이 이제 할마할바법이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가족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이거는 이제 젊은 층들의 그 양육 부담을 줄여드리고 노인층의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서요.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 요즘에 자기 이제 친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손자들이 그 돌봄을 당하는 것이 젊은 부부 입장에서는 마음도 편하고 또 경제적인 혜택도 돌아가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법안을 제가 생활정치혁명이라는 이름으로 1호 법안을 냈고요. 또 2호 법안은 82년 김지영이라는 소설, 우리가 지금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라든가 여성들의 여러 가지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잘 써낸 소설입니다. 저도 다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생활정치혁명 2호 법안으로 김지영법, 소위 김지영법을 발의했습니다. 할마할바법에 이어서요.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젊은 세대 부부들에게요. 그 아이 돌봄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활시켜주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젊은 층과 여성들에게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정말 생활정치혁명을 자유한국당이 이뤄내서 잃어버린 지지를 좀 회복하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이번에 당대표에 나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후보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제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이제 신상진 후보 연결했을 때도 드렸던 질문인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박수를 쳐준 기억이 없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잘못을 했죠. 솔직히 정권을 놓친 것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잘못이다. 특히 중진 의원인 제 잘못이 아주 가볍지 않다는 사과의 말씀. 출범 이후를 제가 지금 여쭈는. 예. 출범 이후는 저희는 이제 제1야당으로서요. 이제 저희들의 책무가 문재인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강력히 견제하고 비판하고 또 그동안 집권을 해온 경험이 있는 그런 국정 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데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실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런 주장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출범 이후에 이런 판단을 잘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지점은 없었나? 혹시 그런 이런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대표로 나가서 그걸 고치겠다. 이 질문입니다. 그런 자유한국당의 잘못은 없었습니까? 네네. 자유한국당의 잘못은 저희들이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은 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제 국정을 책임진 입장이 아니고 국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추경 문제와 관련돼서는 일자리 추경이 지금 사실 원유철 청년 일자리 고였습니다. 여보세요?